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 옵티머스를 총괄해온 밀란 코박 부사장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코박 부사장은 금요일 개인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일론 머스크 CEO의 신뢰와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론은 신호와 잡음을 구별하는 법, 강인한 회복력, 그리고 엔지니어링의 근본 원칙들을 가르쳐줬다며 테슬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통해 양쪽 보행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장 작업부터 가사, 심지어 육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주주 보고서에서 테슬라는 2025년 중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내 파일럿 생산 라인에서 옵티머스 초기 생산에 돌입하고 이후에는 다양한 공장 업무에 점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2024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병적으로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향후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25조 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머스크는 CNBC 인터뷰에서 옵티머스가 문 열기, 물건 줍기, 공 던지기 등 기초적인 작업을 학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애질리티 로보틱스, 앱트로닉, 그리고 1X 피규어 등 여러 경쟁사들도 뛰어들어 치열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박 부사장은 2016년 테슬라에 합류한 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디렉터를 거쳐 2022년부터 옵티머스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번 사임과 관련해 코박 부사장의 탁월한 공헌에 감사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슬라 측은 별도의 공식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인력의 이탈 속에서도 테슬라의 옵티머스 프로젝트는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며 로봇 산업에 대한 패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25조 달러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공개 방식으로 기업공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미니는 아직 구체적인 공모 주식수나 가격 조건을 결정되지 않았으며 SEC의 심사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상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비공개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제미니는 재무제표가 공개되기 전 투자자 수요를 사전 점검하고 보다 유연하게 상장 일정을 조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IPO 추진은 SEC가 지난 2월 제미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며 법적 조치 없이 마무리된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제미니는 앞서 1월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의 분쟁에서도 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안을 종결한 바가 있습니다. 제미니의 상장 움직임은 최근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의 증시 입성 발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 환경을 적극 추진하면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대규모 후원을 바탕으로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역시 성공적인 상장을 마쳤습니다. 주가는 첫 이틀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끄는 갤럭시 디지털은 지난달 토론토에서 나스닥으로 상장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제미니는 2014년 윙클보스 형제인 카메론 윙클보스와 타일러 윙클보스가 공동 창업한 암호화폐 거래소 겸 수탁 기관입니다. 기업 공개를 앞두고 올해 3월에는 전 애플음 임원인 댄 첸을 신임 최고 재무 책임자로 영입했습니다. 첸 CFO는 제미니의 다음 성장 단계를 이끌며 재무 전략을 총괄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러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미니의 증시 입성이 투자자와 업계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이 같은 흐름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가 인도 정부로부터 상업 서비스 개시를 위한 핵심 라이선스를 획득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스타링크는 인도에서 본격적인 위성 기반 인터넷 사업 진출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로이터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도 통신부는 스타링크의 상업용 통신 라이선스를 공식 발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스타링크가 인도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핵심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결정적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스타링크는 인도에서 이 라이선스를 획득한 세 번째 기업이 됐습니다. 앞서 프랑스 유텔셋의 자회사 원앱과 인도 통신 대기업 릴라이언스 지오가 같은 라이선스를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광섬유 케이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위성통신 서비스입니다. 이번 인가를 통해 스타링크는 인도 내 외곽 지역과 농촌 등에서 새로운 통신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스타링크는 인도 정부의 스펙트럼 규제와 보안 심사 등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이번 최종 승인을 통해 서비스 개시가 한층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입니다. 스타링크의 인도 상업 라이선스 확보는 글로벌 위성 인터넷 시장의 경쟁 구도가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타링크, 원앱, 지오 간의 인도 내 위성통신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X9 트위터가 실시간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과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실시간 데이터, AI 분석, 예측 시장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합해 전례 없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구상입니다. X는 금요일 공식 발표를 통해 폴리마켓을 자사의 공식 예측 시장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리마켓은 2020년 설립된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이 실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 결과를 암호화폐 기반으로 예측 베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재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사는 조만간 통합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제공 제품을 공동 출시할 계획입니다. 폴리마켓 측은 보도자료에서 이 제품이 폴리마켓의 실시간 예측 시장 데이터, X 플랫폼상의 실시간 트렌드 데이터, 그리고 AI 챗봇 그룹의 분석 기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장 변동을 실시간으로 주석하고 관련된 X 게시글과 함께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폴리마켓의 CEO 셰인 코플라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수백만 이용자들에게 맥락화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라며 파트너십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속보 뉴스에 대한 빠른 해석과 향후 전망까지 제시하는 것이 이번 통합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번 통합 제품은 양사의 협력에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며 향후 다양한 추가 통합 기능과 독창적인 사용자 경험이 단계적으로 확장될 계획입니다. 폴리마켓은 2024년 한 해 동안 정치, 시사, 대중문화 등을 포함해 총 80억 달러 규모의 예측 거래량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는 폴리마켓이 이미 AI 검색 엔진 퍼플렉시티와 뉴스 요약 기능을 협력한 데 이어 콘텐츠 플랫폼 서브스택과의 데이터 삽입 기능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추가된 또 하나의 글로벌 확장 사례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암호화폐 보유 정보에 대한 국제 자동 교환 제도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74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시스템은 2027년 첫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금요일 성명을 통해 암호자산 자동정보 교환 시스템 도입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직 의회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될 경우 2027년부터 첫 교환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에 포함되는 국가는 유럽연합, 전 회원국, 영국 그리고 대부분의 G20 국가들이 포함됩니다. 다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1차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암호자산 분야에 대한 글로벌 금융정보 투명성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 금융자산 정보 교환 체계인 OECD 공통보고 기준을 암호자산 영역으로 확장 적용하는 형태입니다. 스위스는 그동안 금융 비밀주의와
암호자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자금 유입을 유도해왔지만 최근 국제 조세 회피 방지, 자금 세탁 방지,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점진적인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동교환 대상 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토큰, NFT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스위스의 이번 발표는 글로벌 암호자산 규제 공조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사우디 등 일부 국가의 참여 여부와 함께 향후 국제 암호자산 정보망 구축이 어떻게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XRP를 1,000개, 5,000개 혹은 10,000개 보유한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최대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현지 시간으로 6월 8일 최근 XRP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액 보유자들의 매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간 1,000개에서 5,000개 사이의 XRP를 보유한 지갑수는 6,714개 증가해 총 53만 7,839개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5,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지갑수 역시 2,310개 늘어나 총 15만 8,987개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XRP는 개당 2.13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1,000개 보유에는 2,130달러, 5,000개 보유에는 1만 650달러, 10,000개 보유에는 2만 1,300달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매집세가 장기적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크립토 베이직은 2050년까지 XRP 가격 전망을 위해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와 분석기관의 전망을 총합했습니다. 챗GPT는 규제 명확화와 기관 채택 확대를 전제로 XRP가 2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으며 이 경우 1,000개 보유 시 25,000달러, 10,000개 보유 시 25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그록은 XRP가 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10,000개 보유자는 50만 달러의 자산을 손에 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크립토 플랫폼 텔레가운에서 나왔습니다. 텔레가운은 XRP가 2050년 최대 28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하며 10,000개 보유자는 285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XRP 1,000개 보유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는 주장이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현지 시간으로 6월 8일 XRP 원장과 유럽 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도입 등이 맞물리며 XRP가 글로벌 결제 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파 라이언스 아카데미 설립자 에두아르노 파리나는 최근 영상 발언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확고한 포지션을 구축할 시점이라며 현재 XRP 1,000개의 가격이 약 2,300달러 수준으로 투자자들이 접근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는 2025년 10월 유럽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이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파리나는 유럽의 즉시 결제 정산 시스템 TIPS가 XRP 원장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XRP가 국제 디지털 결제 중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는 IMF 전 총재이자 현 유럽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리플과 서클을 주요 혁신 기업으로 언급한 사례도 언급하며 XRP의 제도권 채택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파리나는 팔라위의 국가 디지털 화폐와 프랑스 유럽 중앙은행의 XRP 기반 결제 실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은행들의 공식 발표는 기밀 유지 계약으로 인해 뒤늦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가격이 낮은 지금 선제적으로 XRP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디파이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현지 시간으로 6월 8일 SEC가 오는 6월 9일 워싱턴 DC 본부에서 디파이와 미국 정신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스마트 계약, 자산 토큰화, 암호화폐 커스터디, 그리고 규제 명확성 등 디파이의 핵심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SEC 산하 크립토 태스크포스가 주관하며 헤스터 피어스 커미셔너가 주도하고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이 직접 연설에 나섭니다. SEC는 업계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스마트 계약과 토큰 거버넌스, 자동화 시스템의 법적 위치를 비롯해 디파이가 기존 증권법과 어떻게 접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SEC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번 논의가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토큰화된 실물 자산의 거래와 커스터디 문제도 주목됩니다. 세그민트와 블랙록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세그민트는 고급 시계나 트레이딩 카드와 연계된 NFT 조각 투자 서비스에 대해 SEC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증권법 적용 여부와 면제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리플 지지 변호사로 잘 알려진 존 디튼이 현지 시간 6월 8일 현재 비트코인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디튼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매거진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베일리의 매수 권고 발언에 응답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디튼은 지금 경제 환경에서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자신의 총 자산 중 8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6천 달러, 약 1억 4,440만 3,800원 수준에 도달했을 때도 여전히 매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2만 5천 달러, 약 3,405만 7,500원 수준일 때보다 오히려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튼은 개인들이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무리하게 투자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증가하는 국가 부채, 과도한 통화 발행으로 인한 법정화폐의 가치 붕괴 가능성을 주요 매수 이슈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디튼은 기관과 국가의 비트코인 채택 확대가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필두로 대규모 비트코인 매수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 동안에도 16개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일랜드 등도 국가 차원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2주간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반등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보유자의 매도세로 인해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는 현지 시간으로 9일 비트코인이 두 가지 핵심 지지선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기반의 SSD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1차 핵심 지지선은 10만 3,700달러, 약 1억 4,127만 510원 수준입니다. 이는 전체 유통량의 95%가 해당 가격 이하에서 매수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지지선은 95,600달러, 약 1억 3,020만 5,880원으로 전체 공급량의 85%가 이 가격 이하에서 매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0만 6,263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저항선인 10만 6,265달러 바로 아래입니다.
지난 3일간 4.7% 상승세를 보였지만 단기적으로 저항선 돌파에 실패할 경우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106,265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105,000달러 아래로 하락할 경우 첫 번째 지지선인 103,700달러가 방어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02,734달러 수준까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6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평균 2.58%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인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장기 보유자의 일부 매도가 진행되더라도 시장 전반의 강세 심리와 매크로 환경 개선이 맞물리면 비트코인은 저항선을 돌파하며 10만 8천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인 자오창펑이 최근 투자자들에게 홀드 정신을 강조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이자 전 최고 경영자인 자오창펑은 트위터를 통해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패러디한 글을 남기며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도 흔들림 없는 투자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자오창펑은 트위터에 성공이 끝이 아니고 실패도 끝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홀드, 즉 버티기 하는 용기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명언을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변형한 것으로 자오창펑은 직접적으로 처칠의 이름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2023년 11월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미국 내 사법 절차로 인해 약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암호화폐 업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며 최근에는 파키스탄 신설 암호화폐 위원회에 전략 고문으로 임명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오창펑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농담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가 조정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발언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트위터 등 소셜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철학과 장기적 투자 시각을 꾸준히 공유해왔습니다.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단순한 패러디를 넘어 시장에 대한 그의 진지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또 한 번 생명줄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조만간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해 틱톡 금지법의 집행을 또다시 유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예 조치는 오는 6월 19일 만료되며 이번 조치는 취임 이후 세 번째 연장입니다. 당초 백악관은 틱톡을 미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인수합병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라클, 블랙스톤, 실버레이크, 안드리센 호로위츠,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스의 CEO 마이크 델이 공동으로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가 논의됐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신설 법인의 지분을 20% 미만으로 유지하는 안이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이트댄스 측은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협상 보류를 통보했고 협상은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여부에 좌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갖고 양국 간 무역 협상이 매우 좋은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새로운 협상팀 구성을 합의했고 미국 측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가 참여합니다. 미 행정부는 틱톡의 중국 본사 소유 구조가 국가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인의 개인정보 수집과 여론 조작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바이트댄스 측은 그런 요청을 받은 적도 응한 적도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기 재임 시절 틱톡을 강력히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선거 전략상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은 나에게 매우 잘해줬다며 젊은 유권자 접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중국과 협상은 늘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해서 통과된 법률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공화당 보좌관 출신인 법률 전문가인 그렉 눈지 아타는 이미 대통령의 재량권을 넘어섰다. 매우 명백한 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에서는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틱톡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 셈법과 미중 무역 협상이 교차하는 복잡한 외교 경제적 줄다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틱톡의 운명은 결국 트럼프, 시진핑 간의 담판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 에론 머스크가 아들의 트럼프와의 공개적인 불화를 두고 실수였다고 언급하며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론은 두 사람의 언쟁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며 갈등이 곧 끝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에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가 이 아들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에론은 현지 신문인 이즈베스티아와의 인터뷰에서 일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불화에 대해 그들이 5개월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하며 이를 두고 좀 쉬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다. 일론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하며 두 사람은 갈등이 사소한 일일 뿐이고 내일이면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은 지난 5일 소셜미디어에서 격렬하게 벌어진 언쟁 이후 두 사람의 결별을 예고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머스크는 이후 화해 의사를 밝혔지만 트럼프는 대화할 계획이 없다며 손절 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갈등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에론 머스크는 이를 사소한 일로 치부하며 갈등의 끝을 예고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이 어떻게 화해를 하게 될지, 그리고 이 갈등이 향후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과잉 생산이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시아 국가들이 그 충격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최근 중국의 과잉 생산과 내수 부진이 결합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2년 넘게 생산자 물가가 디플레이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도 거의 제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조업 투자를 늘리며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 가격 폭탄을 던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올 1월에서 4월 동안 중국의 아세안 수출은 11.5% 증가했으며 4월 한 달만 보면 무려 20.8% 급증했습니다. 반면 대미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이 신흥국 시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문제는 중국산 제품이 여전히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년 동안 중국산 수입품이 일본 내 유사 제품보다 평균 15% 이상 저렴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넬대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전 세계가 중국산 제품의 물량 공세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에 대한 수입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차이나 쇼크 시즌2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아시아 각국의 대응 전략이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미 해병대가 투입됩니다. 미군이 자국 시위 진압에 병력을 동원하는 초강수를 둔 건데요. 미국 북부사령부는 9일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시위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해병사단 산하 해병보병대대 약 70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LA 지역에서 활동 중인 태스크포스 51과 함께 연방 인력 및 재산보호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태스크포스 51은 국토 방어 및 위기 대응 임무를 맡는 비상지휘 조직으로 대통령 권한하에 타이틀 10 법에 따라서 이 병력 파견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2,000명을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해병대 투입은 연방 병력 동원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겁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조치가 시위대를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긴장 고조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강경 진압 쪽으로 방향을 굳힌 모습입니다. 시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병력까지 투입된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정치적 파장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갈라섰던 듯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사이에 최근 화해 무드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향한 비난을 거두고 머스크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LA 시위 대응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관계 복원이 조심스레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 행사 중 머스크의 약물 의혹 등 민감한 질문에도 그는 우리는 좋은 관계였다. 그는 잘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머스크에 대해 보복을 언급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에 대한 정책적 조치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그는 스타링크에 대해서는 없앨 생각이 없다고 말을 했고 머스크가 백악관 내에서 약물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와의 통화 계획 여부에 대해서도 그가 원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하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머스크 역시 최근 입장을 일부 수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SNS에 올렸던 트럼프가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게시물을 삭제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시위 대응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한 트럼프 진영의 핵심 인사 스티븐 밀러를 한때 언팔로우했다가 다시 팔로우하는 등 관계 회복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때 정부 효율부를 이끌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던 머스크는 최근엔 공개적으로 갈등을 드러냈지만 양측의 태도 변화로 관계가 다시 긴밀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형 원전 10기 건설이라는 초대형 에너지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발맞춰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는데요. 천문학적인 비용과 기술적 도전 속에서도 미국 내 원전 시장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연방정부 및 협력사들과 함께 대형 원전 10기 건설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8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50 원전 4배 확대 행정명령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2023년까지 대형 원전 건설을 시작하고 신규 허가는 18개월 이내에 완료하라는 전례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CEO 댄 서머는 우리는 이미 조지아주에서 AP-1000 원자로 2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10기 프로젝트에도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10기 원전의 건설 비용을 750억 달러, 약 102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조지아 프로젝트에서처럼 지연이나 비용 초과가 반복될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는데요. 미국 내 원전 시장은 제한적 경쟁 구도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정학적 문제로 진입이 어렵고 미국 주인은 대형 원전에서 손을 뗐으며 한국과 프랑스 업체는 미국 내 건설 경험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현실화되기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분석합니다. 발전회사들의 투자 의사, 주정부의 요금 정책, 민간 기업의 자금 투입 여부가 모두 불확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참여 여부가 성패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뉴스케일, 홀텍 같은 SMR 기업들이 저비용 고효율을 내세우며 대형 원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서 미국 원전 산업은 본격적인 전환기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속도와 효율성을 놓고 또 하나의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XRP 지지자로 알려진 존 스콰이어가 XRP는 스타링크라는 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비교에 불을 지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유선 전화, 이더리움을 휴대폰에 비유한 반면 XRP는 전 세계 초고속 위성망인 스타링크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XRP가 거래 처리 속도와 수수료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XRP는 평균 3초에서 5초 내에 거래를 완료하며 수수료는 0.01달러 미만으로 다른 블록체인 대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채굴이 아닌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해 에너지 효율과 속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다수의 은행과 결제업체들이 실제 국제 송금에 XRP 레저를 활용 중이며 이는 지연 없는 통신을 내세운 스타링크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이더리움이 스마트 계약 인프라라면 XRP는 속도와 효율성을 앞세운 독자적인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XRP 지지자들은 XRP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조차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XRP 레저를 진정한 디파이 원조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티 내 반응은 엇갈립니다. 완벽한 비유라는 호응과 함께 XRP는 블록체인계 리눅스라는 의견도 나온 반면 유통량이 너무 많아 가격 상승성이 낮다며 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체거래소 ATS에서 일부 인기 종목들의 거래가 조기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너무 많아 자본시장법이 정한 상한선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도입된 지 두세 달밖에 되지 않은 시스템에 제동이 걸리며 투자자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대체거래소 ATS, 넥스트레이드가 운영하는 새로운 주식거래 플랫폼입니다. 기존 정규장 외에도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말 이 ATS에서 일부 인기 종목의 거래가 조기 중단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은 ATS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전체 거래소 거래량의 15%, 단일 종목은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 화랑에 따라 ATS의 거래량이 급증하며 법적 한도를 초과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주 ATS 거래량인 1961만 주, 한국거래소 전체 거래량의 30%인 1673만 주를 이미 넘긴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더 심각합니다. ATS에서의 거래량이 5211만 주로 한국거래소의 4146만 주를 완전히 웃돌았습니다. 개장 후 몇 달간 거래량이 급증하며 남은 기간의 거래를 제한해서 전체 비율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조만간 거래 중단 종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ATS는 특히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프리마켓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3,795만 주, 거래 대금은 9,20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까지 가세하며 ATS의 거래량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비중은 4월 6%대에서 6월에는 9% 이상으로 상승했고 오는 10월부터는 외국계 증권사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거래 중단 조치가 지나치다고 지적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래량 제한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새로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법적 장벽에 가로막힌 상황에 투자자 편의와 시장 자율성 사이에서 정부와 규제 당국의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간과 정치권이 기대감을 높이는 가운데 정작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위험하다며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법정 통화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그 배경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그중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인사 출신 인물들이 육성 방안을 언급하며 기대감은 실체화 단계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통화를 발행하는 한국은행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섣부른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긴급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서울대 김영식 교수와 이정수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며 각계 전문가가 논의에 참여합니다. 한은 이수영 금통위원과 박기영 전 금통위원이 직접 사회를 맡는 등 행사 자체가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위한 플랫폼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될 경우 대규모 코인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에서 갑작스러운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면 법정 통화인 원화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 대체제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진 6월 2일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자본규제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관련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 정부, 한국은행까지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논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전차 K2가 또다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두 번째 대규모 수출 계약이 이달 중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조 원에 달하는 이 계약은 단일 방산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흑표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 K2가 2022년 1차 수출 계약을 통해 폴란드에 처음 수출된 이후 성능과 신뢰를 입증하며 두 번째 대형 수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와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이 이달 하순에 체결될 예정입니다. 계약 물량은 180대, 계약 규모는 무려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계약 방식도 주목됩니다. 117대는 현대로템이 국내에서 생산해 직접 수출하고 나머지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G가 현지에서 조립 생산합니다. 이 가운데 K2PL은 기존 K2에 비해 개량된 현지형 모델로 가격이 더 비싼 데다 기술 이전, 유지, 보수, 군안전차, 교량전차 등 지원 장비가 함께 포함돼 1차 계약보다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앞서 1차 계약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체결됐습니다. 당시 180대의 K2 전차를 포함해 K9 자주포 112문, FA-50 전투기 48대 등 총 124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계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어 온 2차 계약의 핵심 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성사되는 대규모 방산 수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연 요인이던 폴란드 내부 정치 및 안보 상황이 최근 안정되면서 계약 체결에 급물살을 탔다며 이번 계약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장기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2 전차의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입니다. K방산의 저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이번 계약은 국내 산업에도 적잖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에 새롭게 도입한 AI 기반 보안 기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은 자사의 통합형 인공지능 플랫폼인 One UI7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도난 방지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보안 기술을 추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민감한 보안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생체 인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신원 확인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비밀번호가 유출됐더라도 생체 정보 없이는 보안 설정 자체에 접근할 수 없어 도난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도난범이 생체 인증 데이터를 재설정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변경 적용 전 1시간 지연이 자동으로 활성화돼 사용자에게 대응 시간을 부여합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 사용자는 PC나 태블릿 등 연동된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도난당한 스마트폰을 잠글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삼성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도난 의심 행동을 감지해서 화면을 자동으로 잠그는 기술, 네트워크에서 장시간 분리되면 자동 잠금 기능, 그리고 원격 잠금 기능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보안 기능은 갤럭시 S23, S24, S25, S22 시리즈와 갤럭시 Z 플립 폴드 6 시리즈에 적용됐으며 점차 다른 모델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오는 7월 공개될 차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 7 폴드 7에 탑재될 예정인 One UI 8에서는 보다 진일보한 보안 기능이 예고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킬스위치 업그레이드입니다. 신형 킬스위치 기능은 스마트폰이 도난 분실됐을 경우 원격으로 기기 전체를 잠그거나 초기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 폴더 자체와 그 안에 있는 앱까지 즉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호를 해독하기 전까진 해당 폴더 안의 앱은 작동하지 않으며 알림조차 받을 수 없어 도난 상황에서 철저한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기능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합니다. 만약 해커가 사용자 권한을 탈취해서 이 킬 스위치 기능을 악용할 경우 정작 소유자는 자신의 기기에 전혀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역설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보안 강화 움직임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또 하나의 차별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이 설립 이후 사상 첫 파업에 돌입합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일명 크루 유니언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의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단계적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은 11일 2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부분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거쳐 25일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카카오와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또 다른 자회사인 카카오 VX는 연초부터 노사 간 임단협을 시도했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VX는 아직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성장은 크루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었다며 그러나 사측은 뛰어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낮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조의 파업에는 화섬식품 노조의 산별연대가 함께하며 네이버 노조와의 연대도 공식화됐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11일 경기도 성남시의 네이버 1784 사옥 앞에서 열리는 네이버 노조의 제2차 집회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이버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의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최근 테크 비즈니스 부문 대표로 복귀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IT 공룡의 노조가 손을 잡으면서 빅테크 노사연대 전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크루 유니언 서승옥 지회장은 이번 파업은 모든 크루가 존중받는 일터, 공정한 보상이 실현되는 카카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모든 크루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최근 포털 다음의 분사를 비롯해 핵심 자회사 매각설까지 불거지며 노사 간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노조는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으며 지난 4월에는 사모펀드에 카카오 모빌리티를 매각한다는 소식에 국민 이동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 공동체가 그동안 강조해온 상생과 윤리 경영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D램의 미래가 한층 구체화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적인 반도체 학술 대회에서 4F 제곱 VG 플랫폼과 3D D램 등 미래 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공식 발표하며 기술 혁신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10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IEEE VLSR 심포지엄 2025에서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새로운 메모리 플랫폼과 기술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차 CTO는 현재의 미세공정 기술로는 성능 개선에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며 10나노 이하 시대를 대비한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F 제곱 VJ 플랫폼은 메모리셀 면적을 극소화하는 기술입니다. D램셀 하나가 2F의 면적을 차지하게 되며 기존 6F 제곱 대비 훨씬 더 많은 셀을 직접 할 수 있어 용량과 속도는 늘리고 전력 소모는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직 게이트 구조를 도입해 전기적 특성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회로부를 셀 아래로 배치하는 웨이퍼 본딩 기술까지 적용해 공간 활용과 전기 성능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차 CTO는 3D D램 역시 차세대 기술의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지만 제조 비용이 높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소재 및 부품 기술 혁신을 통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선영 CTO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은 앞으로 30년간 이어질 D램 기술 혁신의 기반을 다지고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명확한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박주동 부사장이 추가 발표에 나서 VG 및 웨이퍼 본딩 기술의 전기적 성능을 검증한 최신 연구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기술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SK 하이닉스의 이번 발표는 D램 기술의 판을 다시 짤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